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AI 투자 확대로 반도체 D램 품귀 현상이 심화되자 월이나 분기 단위로 체결되던 공급 계약이 6개월 이상 물량을 확보하는 장기 계약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벌써부터 2027년 D램 물량까지 확보하기 위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입도 선매 협상을 시작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D램 시장이 지난 2017년 슈퍼사이클 당시보다 더 강한 매수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에 이어 실리콘밸리의 유명 투자자인 피터 틸이 엔비디아 주식 53만 주를 모두 팔았습니다. AI 버블 논란으로 하락세인 엔비디아 주가에 또 하나의 악재가 더해진 건데요. 피터 틸은 AI가 가져올 변화의 규모는 우리 사회의 완전한 변혁을 이끌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 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성장펀드란 앞으로 5년간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2차 전지, 미래차, 방산 등 첨단 전략 산업과 관련된 기업과 생태계 등에 집중 투자하는 정책 펀드입니다. KB국민, 신한금융지주 등 5대 금융지주는 이 펀드에 각각 10조 원씩 50조 원 규모로 참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개혁이 필요한 사례로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를 들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자에 대한 대출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하겠다는 정책 방향으로 해석되는데요. 은행권에서는 벌써부터 신용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더 높은 금리를 무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데 금융개혁 논란 이어지는 집중진단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가난한 사람이 좀 높은 이자를 물 것이라는 추론은 어쩌면 당연한 의구심입니다. 하지만 연소득이 2,100만 원도 안 되는 저소득층이면서도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 200만 명에 달합니다. 우리 사회에 성실하게 빚을 갚는 저소득층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도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전문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민욱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은진 레오대출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금융개혁 방향을 예고했는데 아직 구체적이는 않습니다만 금융계급제라는 표현을 이재명 대통령이 썼습니다. 그 부분 자세히 들어가기 앞서서 최근 은행 주담대 금리가 상단 높은 기준으로 연 6%까지 올라섰다는데 언제 이렇게 금리가 올라섰는지 궁금합니다. 김은진 대표는 최근 이렇게 대출 금리가 계속 올라왔습니까? 네, 금리는 이제 저번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언론에서 발표된 이제 금리 6%라는 거는 상단 기준이기 때문에 최고 금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용도가 좀 안 좋은 분들. 그런 거보다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신용 부분보다는 이제 담보로 담보. 금리가 매겨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금리를 할인 받으려면 우대 금리라는 것이 있어요. 예. 그래서 무언가를 하면 금리를 깎아주겠다라는 것이 우대 금리인데 우대 금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최고의 상당 금리가 6%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예. 이제 실제 실행하고 있는 이번 달 네, 금리는 이제 4.6%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제 국민신한, 우리하나, NH농협 5대 주요 은행에서의 혼합형 금리, 5년 주기형 금리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 고정금리, 5년 고정금리의 규모가 3.74에서 6.04%까지 레인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변동형 금리까지 5.97%까지 오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제 상당 구간이기는 하지만 6%라는 그 숫자를 보인 것은
2023년 12월 이후 이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11월 15일 날 그 15일마다 그 은행연합회에서 코픽스 금리라고 해서 예.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발표를 하는데 네. 이번 달 신규 코픽스 금리가 0.05% 상승을 했습니다. 조달 금리가 이제 상승을 했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금리는 이제 계속 조금씩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연말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정부에서는 가계 대출을 이제 굉장히 억제하고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대출 문턱은 점점 높아지고 네. 실수요자들은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대 금리를 적용하지 않으면 적용하면 4% 후반 정도라고 했는데 네, 적용하지 맞습니다. 않으면 최고 이제 상단 높은 금리가 연 6%를 뛰었다. 그리고 이게 거의 2년 만에 높아졌다는데 실제로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아직 낮추는 건 아니지만 낮추는 좀 추세에 있고 현재 지금 유지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대출 금리만 오르는 이유를 뭐 정부의 대출 억제라든지 뭐 이런 걸로 봐야 됩니까? 왜 이렇게 대출 금리가 오르는 여러 거죠?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출 금리라는 것은 네. 기준 금리에다가 가산 금리를 더하는 것인데 현재 가상 금리가 오르고 있죠. 가산금리. 이것은 이제 경제적 불확실성이 첫 번째 원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관세 협상이 이제 팩트시티도 발표가 돼서 많이 불안정성이 해소됐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협의할 항목들이 많습니다. 예. 이번 관세 협상에서 가장 그 자주 쓰이던 문구가 있죠.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예, 근데 디테일이 계속 갑니다, 지금. 지금도 계속 디테일적으로 협의할 사항도 많고, 또한 대한민국 정부랑 미국 정부가 좀 말이 틀린 것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또 어려운 것이 뭐냐면 환율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봤을 때는 외국 투자자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경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또한 주택 시장도 불안정하고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주식 시장이 이제 활성화가 됐다고는 하지만은 주가 지수는 올라가는데 이 변동성은 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특히 그래요. 예. 오르고 내린 폭이 커요. 예, 이것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정말 경제 상황이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뿐만 아니라 주가 투자자들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은행에서 이제 은행채 이자율이 올랐는데요. 은행이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이 은행채를 통해서 이제 자금을 확보하는데 은행은 이제 수입을 내야 되는 것이니까 그거보다 더 대출 금리를 올리는데 지금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은행채의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네. 그거 이상으로서 지금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행이 돈을 조달하는 게 은행이 채권을 발행하는 그 은행채 금리가 경제 불확실성이 오르니까 거기에 이제 가상금리를 얹은 이 대출 금리가 올라서 6%까지 뛰었는데 아무리 이 담보가 있는 주담대라고 하지만 이렇게 금리가 뛰면 가장 피해를 볼 사람들은 우리가 늘 생각하는 서민 아닙니까?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서민들이 이자가 이제 오르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고요. 사실 현금 부자들 같은 경우는 대출이 없이 내 집을 사는 분들이 네.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무런 타격이 이제 없는 상황이고요. 예. 가장 큰 부담은 이제 저소득의 실수요자들 그리고 청년층, 신혼부부 그리고 금리가 오르게 되면 사업자 대출을 받으신 분들 역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사업자 대출 받는 네, 분들. 사업자 대출 받은 자영업자분들도 자영업자. 네, 아무래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니까 예. 이제 경기가 어렵고 사업이 이제 힘든 분들한테 이제 더욱 더 힘든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예. 대출 한도가 이제 새로 대출을 받는 분들은 또 줄어들 수가 있어요. 한도가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대출을 이제 심사를 할 때 예. 그 집 가치를 보죠. 집의 가치가 얼마인지 예. 네, 그거를 보지만 또 그 대출받는 차주의 소득이 얼마인지 그렇죠. 네, 그 부분을 따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소득은 그대로 있는데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 DSR에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DSR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은행에다가 줘야 되는 그 뭔가 이자, 원금 이런 부분이 늘어나면 굉장히 불리한데요. 이자가 늘어나다 보면 당연히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예. 그런 구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집을 사는 분들이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대출 한도가 뭐 덜 나올 수도 있고 네. 예,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연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이 될수록
이제 총량 규제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 막바지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더욱더 대출을 꺼리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한도가 이제 다 소진했다 네, 그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해당 은행에는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이제 다른 은행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가상금리 이렇게 조금 더, 네, 더 맞습니다. 올릴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대출을 예, 좀 적게 저희는 하려고. 이미 이제 다 채웠는데 어, 자꾸 이제 오면 그렇죠.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금리를 올리면 안 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손님을 이제 다른 은행으로 유도하는 예,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12월 금리는 이제 점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래저래 좀 힘듭니다. 사실 대출 받기도 어려운데 이자까지 올라가면 그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받는 지금 DSR 이 규제 때문에 받는 대출 규모도 줄고 서민들은 좀 이자 부담, 원금 갚아야 될 부담 여러 가지가 힘드는데요. 최근에 대출금리 관련해서 뭐 금융위원회가 지금 구상하는 것 같은데요. 최장 30년짜리 초장기로 그것도 고정금리로 최장기 고정금리 뭐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뭐 출시를 은행들한테 권유한다. 뭐 이런 뉴스가 좀 나오던데요. 30년을 금리를 똑같이 한다? 고정금리?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은 이제 금융위원회가 그 차주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차주 입장에서 예, 빌리는 그러니까, 사람? 예,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훨씬 좋지요. 왜 그러면 안정적으로 나의 돈의 흐름에 대해서 계획을 짤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경제는 이제 불안정하고 금리도 바뀌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때 은행 입장에서는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로 빌려주고 싶습니다. 은행은. 네. 근데 이것이 뭐냐면 만약에 차주 입장에서 그것을 고정금리로 하면 그 위험성이 이제 차주에서 은행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변동금리를 원하게 되는데 결국 뭐냐면 금융위원회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은행은 큰 집단이고 기득권 집단이고 돈이 많은 집단이기 때문에 은행이 좀 위험을 부담을 해라. 그 차주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다. 아.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은행 거는 당연히 좋아하지 않죠. 은행으로서는 여러 가지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 때문에 가뜩이나 강남 상구를 비롯한 서울 지역의 대출의 길이 다 막혔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이것이 가장 좋은 수입원이었거든요. 주담대가. 예,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이란 것은 대출 규모도 크고 또 대출하는 사람이 신용도도 높고 또 무엇보다도 담보가 확실합니다. 담보의 가치랑 가격이 오르니까 이 담보라는 것이 은행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한 담보인데 여기서 이제 수입이 줄었는데 이렇게까지 이제 금융위원회가 은행한테 부담을 주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예. 은행으로서는 반갑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제가 한 가지 또 생각하는 것은 현재 정부의 부동산 수요 억제와 엇박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요? 예, 왜 왜요? 그러냐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수요를 억제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30년 고정금리 대출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아하. 왜 그러면 이 대출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대출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래서 약간은 엇박자 같은데 네. 굳이 이거를 적용을 하자면 이제 전국적으로 적용을 할 수는 없을 네. 것 같고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 소멸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지방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이 제도를 이제 적용을 시키면 그나마 이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은행에서는 달가워하지 않을 거다. 30년 고정금리. 그러니까 은행은 자금을 조달해서 대출을 해야 되는데 대출하는 게 딱 고정이 되면 조달하는 자금은 금리가 바뀔 수 있어서 조금 리스크를 안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빌리는 사람도 빌리는 사람은 반가워할까요? 30년 고정금리가 좋을까요? 어떨까요? 대출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대출하시는 분들이 그 대출을 30년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네, 대부분이 이사를 가면 그 대출을 갚으셔야 되잖아요. 이사를 가면. 예, 그 집에 30년 사는 분도 많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쓰시다가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대환을 해요. 아, 예, 대환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정책은 좋습니다. 30년 장기 고정금리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곳은 이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디딤돌 보금자리론. 대출, 네, 이런 대출들이 30년 고정금리를 이제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보증을 하는 정책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민간 금융에서는 교수님 말씀처럼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은행이 안는 리스크가 네, 있다, 이거지? 3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30년을 예측을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30년 고정금리가 출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저희가 보통 받는 5년 고정금리보다는 당연히 금리가 높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물건을 사러 갔을 때 네. 뭐 먼 미래도 보지만 일단 싸고 좋은 거를 찾게 되는 것이 일반 소비자들의 심리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예. 실제로 이제 대출을 진행을 하다 보면 예. 많은 분들의 선택지가 첫 번째가 예. 안정성이 아니고요. 예. 저렴한 금리입니다. 낮은 금리. 네. 가장 너무 네. 첫 번째 기준이. 그렇죠. 네, 저는 싼 거 사고 싶어요. 네, 그래요? 제일 저렴한 게 무엇일까요? 예, 이런 질문이 더 많아요. 30년 동안 안정적으로 쓸 상품은 선택지에 별로 없어요. 금리가 또 높게 정해질 가능성이 네, 있다 그런 더 거잖아요. 높고요. 그러니까 네. 별로 인기가 없을 수 있다. 있죠. 근데 이제 정책자금 대출처럼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할인 금리가 많이 들어가면 뭐 그런 경우는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에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30년 후에 어떤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그 부분은 해소가 돼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변동 금리가 좋죠. 네, 바로 빌렸다가 또 바로 빌려주면 예. 리스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은행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죠. 자산 부채 관리라든지 이제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과연 금융위원회 생각대로 될지, 은행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대출 차입하는 분들은 30년 장기 좀 비교적 높은 고정금리를 물 의향이 있을지 실제 상품이 이제 나오기 전에 뭔가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융개혁 논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개혁 필요하다. 강조했는데 그 사례로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금융계급제. 강민욱 교수님 혹시 학계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씁니까? 금융계급제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계급제는 이게 뭘까요? 예, 제가 교과서에서는 이런 단어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래요? 이 단어를 듣는 순간 확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어떻게 뜻을 해요?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계급이 높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자를 낮게 물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계급이 낮은 사람이라서 높은 이자를 물어야 되고 뭐 이런 의미라고 확실히 이해가 되는 것인데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시장 논리가 이렇습니다. 은행도 이제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는 주체고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근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입장은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려는 있지만은 정부는 어느 정도 시장 논리와 반대로 가는 것이 또 현대 사회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독과점을 막고 부를 재분배하고 또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근데 이런 이자에 대한 문제는 고대 사회부터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모세오경이죠. 성경의 일부분인 모세오경이 3,500년 전에 적혀 있는데 여기서도 같은 민족끼리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지 말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과도한 이자로 가난한 사람한테 빌려줬을 때 이 사람들이 이자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경전해서 했던 것입니다. 대신 이제 고대 국가에서도 정부에서 무상으로 빌려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일 때문에 어떻게 생겼냐면 결국 뭐냐면 중세로 와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한테 돈을 빌려주지를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대신 그런 금융업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의 그 주주들이 유대인이 된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슬람 사회에서 이제 코란에서는 아예 고리대금업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자를 받고 금융업을 못 합니다. 네, 지금 이슬람에 이렇게 그렇기 되면. 때문에 이 나라들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금융업을 하는데 예. 그것이 한계가 있어서 아직까지도 많은 나라들이 석유가 나서 이제 부자 나라지만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뒤처져 있고 경제 성장률도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부가 인도적 관점에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이
어떤 면을 시장 논리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고 이것을 너무 정부가 밀어붙이면 경제 성장에도 안 좋은 영향이 미칠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뭔가 부의 재분배, 부자에게 좀 세금을 더 거두어서 나눠줘야 된다는 그런 정부의 역할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인도적인 관점이다. 그러면 여튼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러면 결국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게 우리 저소득층이잖아요. 취약계층. 거기는 이제 대출 금리를 조금 낮춰야 될 것 같은 이 발언에서 볼 때 앞으로 은행들이 낮춰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은행들이? 일단 저소득층은 이제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정부의 취지로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소득층 보호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저신용자를 뭐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만약에 말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신용 등급에 따라서 금리가 책정되는 것은 금융의 기본입니다. 신용 등급에 따라서. 네, 아무래도 신용 점수가 낮은 분들은 연체할 가능성도 높고 연체가 또 있었기 때문에 신용 점수가 낮은 것이기 때문에요. 은행에서는 그렇게 그 부실 위험이 높은 분한테 저렴한 금리를 책정을 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용 금융을 이제 강조를 이렇게 하면서 금리 체계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개입을 한 사례도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신용대출 금리가 굉장히 저신용자가 낮게 책정이 됐다라고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신용 점수가 낮은 분들이 과연 구제를 꼭 해드려야 되는 분인가? 예, 그리고 여기서 신용 점수가 낮다는 것이 꼭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신용 점수가 낮은데 그러니까 고소득, 저신용자와 그렇죠. 저소득자란 게 같은 일치하지 개념이다. 않는다. 이건 개념이 다른 거죠? 네, 금융 행태가 나빠서 자꾸 연체를 하고 소득은 좋지만 그래서 저신용이 된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소득은 많은데 노출이 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네. 네, 현금으로 소득이 창출이 된다거나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지 그리고 사실 이건 복지 정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복지의 금융의 역할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네. 그래서 민간 금융에서 공공적인 역할을 어디까지 요구를 할지 그런 부분을 잘 정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금융 접근성을 넓히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가 대출을 진행을 할 때 점수가 굉장히 안 좋으신 분이 계셨어요. 정말 그분은 이제 카드론이라든지 이런 그런 대출을 쓰다 보면 캐피탈이라든지 그러면 신용 점수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떨어지죠. 예, 그래서 이분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늪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거주하는 집이 살짝 올랐어요. 살짝 올라서 네. 그쪽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 너무 높은 금리를 다 상환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신용이 너무 낮으니까 어느 지점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지점장님께서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해주겠다. 이런 분 안 도와드리면 어떤 분을 도와드리냐.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집 담보 대출 받고 이제 굉장히 높은 금리 다 해결을 하시고 네. 지금까지 사업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와드리는 거는 이제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고소득인데 저신용자 이런 식으로 행태가 나쁜 그런 분들은 잘 구분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신용도가 아주 신용이 좋아서 일단 금리를 적게 아주 낮게 받는 사람 중에서 그 숫자를 잘 모르겠지만 특정 신용도가 높은 분 중에서 고소득자도 있고 실제 저소득자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금리를 높게 무는 사람 중에서도 고소득자도 있고 저소득자도 있을 테니 그러니까 저소득자와 저신용자 이게 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텐데 이걸 같은 부류로 지금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예, 일단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신용 점수라는 거는 확실하게 나오는 정보기 때문에 예, 과학적인 거죠. 그게. 예,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나오는 딱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위주로 정책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없고 또 정책을 만들다 보면 이것이 모든 정보를 다 고려하면 오히려 정책 만드는 게 너무나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제 정책을 만드는데 그런 쪽에 해당해서 이제 부작용이 생긴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소득은 많지만 신용이 낮은 사람, 그렇지만 저신용 정부가 만든 저신용 보증 금융을 이용해서 돈을 빌리는 사람 예.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부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금리 저신용자들 저소득 문제 하니까 이 많은 시청자들이 댓글을 올려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면 이런 거네요. 신용에서 소득 규모는 제외해야 된다. 소득이 많으냐 적으냐를 신용이 높으냐 낮으냐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소득은 대출 규모만 결정해야 되고 금융거래라든지 전기 요금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4대 보험 같은 이렇게 모든 내야 할 의무를 성실하게 내는 사람도 신용 등급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소득은 금리가 아니라 대출 규모를 결정하고 네, 맞습니다. 금리는 이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맞다는 옳지 않느냐 이런 쪽인데 아직 정부가 지금 금융개혁, 이른바 금융계급제 문제를 지적하면서 금융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는데 이런 영향 때문인지 일부 은행에서 이미 가계대출 금리 적용해서 신용 점수가 높은 분들, 신용도가 좋은 분들이 낮은 사람보다 금리를 더 높게 무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케이스예요? 이게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제 가계대출에서 신용대출 부분입니다. 신용대출. 네, 가계대출에서의 주택담보제, 가계대출은 이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뭐 이런 대출들을 뜻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신용대출에 이제 적용이 된 그런 사례인데요. 이제 실제 사례로 그 은행연합회의 금리가 나와 있는데 NH농협은행에서 신용 점수 600에서 650점대인 분보다 600점 이하인 분, 더 낮은 분이죠. 더 낮은 금리를 받았다라는 이제 그 통계가 나와 있는데, 예. 근데 사실 이거는요, 약간의 이제 왜곡, 착시 현상입니다. 어떤 거예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600점 이하의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새희망 홀씨라든지 서민금융 그 진흥원에서 도움을 받는 그런 대출들이 있어요. 뭐 햇살론이라든지 예. 이름만 딱 들어도 뭐 이렇게 보호를 해드려야 되는 그런 대출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신용, 저소득자들을 위한 그런 대출인데요. 이 대출 금리를 정책 상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그런 낮은 신용도에 있는 분들이 금리가 낮은 것처럼 보인 거고요. 예. 그 윗단계에 있는 분들은 이제 일반 상품, 일반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금리가 이제 더 높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네. 약간의 이제 왜곡된 그런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역전은 아직 실제는 발생한 거는 조금 왜곡된 통계를 좀 본 거다. 네. 관련해서 은행들의 이런 금융 계획을 당부하면서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뭔가 금리를 낮춰주라는 압력을 이제 포용금융 차원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건 이제 포용금융을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들이 포용금융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다면서요. 이게 이런 걸 하라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정부가 이제 저신용자들이나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생각으로서 그들한테 이제 낮은 금리로서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포용 금융 기금을 만드는 거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예. 이것이 이제 70조 원을 정도의 재원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5대 금융 지주에서 나오는데 네. 여러 가지 언론에서 보면 이것이 5대 금융 지주가 자발적으로 이 기금을 마련한 것처럼 이렇게 선전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세상에 자발적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만 실제 자발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제 정부 입장에서 은행을 규제할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담임 선생님이라고 하면 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반에 가난한 학생이 있는데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10,000원씩 걷자. 네. 자발적으로 10,000원씩 내라. 네. 그러면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제 반을 나가면서 반장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네. 돈 내지 않은 사람들 명단을 적어와라. 자발적인데. 예,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기 예. 때문에 실제적으로 무료는 없고 공짜도 없듯이 뭔가 뒷거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분명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70조 원의 막대한 자금을
은행이 부담하는 것은 정부가 뭔가를 해준 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제가 왜 위험하다고 보냐면 실제 우리나라 5대 금융 지주는 과점의 성격이 있습니다. 네. 새로 은행이 금융회사의 금융산업에 진입을 하려고 그래도 너무나 큰 은행 5개가 있기 때문에 진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이 5개 은행한테 돈을 그 기금을 만들면 기금 만든 것을 이렇게 맡기게 되면 어느 정도 과점을 인정해주는 그런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방법이 그렇게 좋은 방법인가 그런 의구심이 어느 정도 듭니다. 네, 그러네요. 과연 5대 은행의 포용금융 실제로는 이제 취약계층을 떠안아주는 우리가 사회가 보듬어야 주는데 그 역할을 민간 은행들에게 다 맡길 수 있느냐. 좀 정부가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야만 되는데 그 정부의 짐을 은행들에게 조금 함께 지자 뭐 이런 차원으로 보이는데 시장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네요. 네.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야당의 비판이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정부가 기금을 만들면 법률도 어느 정도 바꿔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가난한 사람에게 좀 높은 이자를 무는 이른바 금융계급제 이걸 타파하라는 금융개혁이라는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했는데요. 관련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민욱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은진 레오대출연구소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때는 명문대가 취업의 보증수표였는데 이른바 스카이를 나오고도 구직 활동을 포기한 청년들이 요즘에는 수두룩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이제 부족하다는 건데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걸까요? 오늘 발표된 일자리 동향 지표와 함께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미래 정용곤 사회연대 포럼 대표 모시게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 늘 우리가 지적했던 중요한 문제인데 마침 일자리 동향도 오늘 발표가 됐네요. 네. 최근 분기별로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뭐 다행스럽게도 예. 이제 2, 4분기 우리 이제 일자리 동향과 관련해서는 네. 전체 일자리가 2,095만 개,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11만 1,000개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네. 1분기 때 사실은 뭐 15,000개밖에 증가하지 못해가지고 고용 시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는데 2분기 들었으면 조금 회복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업종별로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예. 보건, 사회복지 합쳐서 한 13만 4천 개 정도 이렇게 나왔고요. 협회 수리 개인 해가지고 3만 개, 전문과학기술 뭐 2만 8천 개 정도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네. 비교적 서비스 쪽에서는 일자리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고 특히 이제 우리 인구 구조를 보더라도 예. 돌봄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쪽 쪽에서 계속해서 좀 일자리는 그쪽에서 생기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주로 줄어드는 곳이 보니까 건설업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건설 경기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는 양상이고 특히 이제 지방 쪽의 건설업은 더 많이 위축돼 있는 이런 양상이고 예. 또 우리가 이제 고용 동향만 이야기할 때만 되면 계속 나오는데 우리 제조업이 일자리를 좀 제대로 못 지켜내고 있는 이런 측면이 네.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연령대별로 좀 보면은 예. 연령대별로 보면 여전히 우리가 가장 걱정했는 이제 20대 청년 20대는 네,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습니다. 여전히 한 13만 5천 개 정도 줄었고 예. 40대가 이제 제조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제 40대도 한 8만 개 정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고 예. 이제 여전히 이제 우리 고용의 상당 부분을 60대 이상 60대 이상 분들. 그래서 가장 늦게까지 일하는 전 세계에서 어르신이라는 평가가 있는 60대에서 23만 5천 개. 네.
사실 나이가 들면 좀 쉬고 싶을 텐데 그렇습니다. 일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것 때문에 60대 이상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연금이 저연금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터로 안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뭐 그래서 뭐 60대, 65세, 70대 이상도 계속해서 일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서 예. 일자리 동향 지표 보면은 여전히 우리 경제 할 일이 많고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나마 이번 분기에는 그래도 11만 1,000개 늘어나서 조금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11만 1,000개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예년에 비해서 늘어나는 이 숫자보다는 상당히 조금 적은 듯한 느낌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 뭐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이제 뭐 생산 가능 인구가 좀 줄어드는 이런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만 개 정도는 좀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네. 여전히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은 꽤 네.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로 이렇게 전환되는 이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구직 단념자, 그다음에 쉬어섬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생산 현장으로 네. 경제 활동 인구로 이렇게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전환시켜야 되는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일자리 동향을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2분기 봤습니다만 네. 방금 정영근 대표님이 지적한 대로 60대 이상은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청년들은 일자리가 줄어드는데요. 네. 특히 청년 3명 중 1명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쉬었다. 네. 난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3명 중에 1명이면 네. 30%가 넘는데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20대, 30대 합쳐서 한 73만 명 정도 이렇게 쉬어섬의 인구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뭐 저 경고등이 켜진 지가 꽤 됐습니다. 지금 뭐 경고등이 켜진 지가 꽤 돼 있고 정부도 이제 대책을 만드는데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기가 조금 침체하고 있는 경기 상황. 둔화 때문에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제조업하고 건설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의 청년체 양질의 일자리도 꽤 있고 이제 청년 채용이 많은데 여기서 지금 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 반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돌봄이나 서비스 이쪽에서 서비스 일자리는 또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아니고 네. 또 한 축은 이제 AI나 로봇, 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뭐 메타플랜트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로봇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우리 서비스 현장에 가더라도 이제 뭐 키오스크부터 해가 그렇죠. 다양한 그런 이제 이 AI들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렵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해외 투자가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뭐 앞으로 더 당장- 늘어날 예. 되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청년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는 이제 청년 고용과 관련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사실은 일본 같은 데는 그리 높지는 않은데 일본은 이제 비정액 노동, 비정규 노동이 많아서 문제고 뭐 중국은 청년 실업률 통계 작성하다가 너무 높아서 21.3% 찍으니까 아예 통계를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바꿔 발표도 안 그러고 하는 나서도 뭐 15에서 20% 정도 유지하고 있고 중국도 어렵고 미국이나 이제 독일이나 영국 같은 데도 한 10%대를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이 산업 전환, AI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마찰적인 뭐 청년들의 일자리는 여전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네. 뭐 다행히 정부가 이제 그 미취업 청년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겠다. 그리고 또 그게 한 15만 명 정도 어떻든 지원을 해보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아, 미취업 네네. 청년들의 데이터베이스. 네, 그다음에 사회연대 경제 계획 이쪽에 좀 편입시켜 보겠다. 그다음에 이제 또 구직 촉진 수당을 50만에서 60만 원을 10만 원 늘려서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책을 세우기는 한데 전체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보여집니다. 경기가 빨리 더 살아나야 되는데 그래서 내수 확대 대책도 생겼습니다만 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이 TV 방송 보시는 집에도 틀림없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젊은 청년층의 쉬었다 학생 그 중에서도 네. 고학력자, 네, 네, 고학력자가 장기로 백수로 있는 네, 뭔가 장기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많다는데 이건 또 왜 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 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서비스업자리나 중소기업 이 저임금 일자리에는 일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일자리가 많이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학력 그 장기 실업이 많아지는 이유는 1차 직장에 한 번 진입하고 나면 바꾸기가 되게 힘든 거죠. 힘들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 이제 장기 실업 상태가 이렇게 많아지는데 예. 그래서 정부가 이제 대책으로 세운 것도 사실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써가지고 원하는 일자리에 매치를 해주는 이런 부분인데 예.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이 고용 관련한 인터뷰를 해보면서 그거는 사실은 청년들이 어느 정도 수준 되면 갈 것인가 일자리 임금이 어느 정도 임금 수준이냐 급여가, 이렇게 보면은
현대자동 뭐 자동차 대기업으로 보면은 이제 뭐 모기업 현대자동차가 있고 1차 밴드가 있고 2차 밴드가 있는데 1차 밴드는 그 현대자동차 비싼데 2차 밴드 수준만 돼도 되겠다. 2차 밴드. 그래서 연봉을 한 3,500, 4,000 정도만 되면은 그러면은 일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청년들의 대다적인 생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거보다 낮은 뭐 이제 3차, 4차 밴드는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기업들도 이 3,500에서 4,000을 정도에 되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을 갖다가 흡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면은 결과가 나올 건데 이건 정부가 좀 더 노력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근데 급여를 주려면 그만큼 2차 밴드, 3차 밴드들도 수익을 좀 내야만 그렇습니다. 임금을 줄 수 있을 텐데 네. 그게 서로 참 잘 맞지를 않기 때문에 네. 그만큼 임금을 더 높여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곳에 또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젊은이들이 없고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고학력자들이 조금 기대를 낮춰서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장기 실업 상태로 있게 되면 그러니까 고학력자들이 그 조금만 기대를 낮춰서 갈 수 있게끔 만든 그 일자리를 좀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대기업이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대기업은 이제 중소기업한테 기술 지원하고 기금 지원하는 것밖에 어렵고 그 외에 뭐 돈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와 관련해서 이제 사회연대 기금이라 이런 걸 통해서 좀 대대적인 좀 우리는 캠페인도 좀 필요하면서 네.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의 채용이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채용 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인 네. 것 같은데 네네. 최근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네. 128곳을 분석한 자료가 있던데요. 네네네. 50대 이상 채용은 55% 늘었는데 20대 신규 채용은 오히려 10% 줄었다. 네. 이 신규 채용을 확실히 줄여나가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이제 신규 채용이 줄은 부분들은 이제 대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그룹 공채가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그룹 공채가 삼성을 빼고 다 이제 없어지는 이런 점을 개별 사별로 이렇게 뽑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경력직을 선호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규 일자리가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이제 또 한국은행에서 이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예. 청년 일자리 이제 그 AI 고노출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 3년간을 이렇게 데이터를 쭉 해보니까 실제로 청년 일자리는 20만 개 정도 줄었는데 예. 50대 일자리는 이제 14.6% 늘었다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AI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연령 편향 뭐 기술 예.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경험과 경력이 많은 시니어들이 네. AI가 가지고 있는 그 표준성이나 단수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들의 이제 일자리가 좀 그걸 하다고 이렇게 이제 예. 보고서가 나와 있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제가 실제로 이제 뭐 청년들 판교에 있는 청년 젊은 개발하는 청년들 그다음에 뭐 대기업 CHO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 정도로까지의 데이터가 나오기는 어려울 거다. 좀 더 분석해봐야 된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은 50대 일자리 신규로 안 뽑습니다. 50대 일자리를 신규로 그러겠죠. 50대 네. 뽑지 네. 않는데 네. 중소기업들은 50대 신규로 뽑습니다. AI하고 상관없이 아,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들은? 뭐 쭉 나가면은 53세, 54세 중소기업은 연령 구분 없이 계속 뽑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AI가 제가 판교에 개발하는 뭐 큰 회사들 우리가 예.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회사들도 이렇게 확인해 보면 그 청년 일자리가 줄였냐 하면은 신규 일자리 줄었다면 그렇게는 느끼지는 못하는데 AI가 급속하게 개발돼 가지고 곧 줄어들겠다 이런 정도의 일자리를 위기감은 대체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은 그런 위기감 느끼는 위기감은 거죠? 실제로 개발하는 뭐 코딩하고 이런 업무 청년들한테 뭘 보면은 실력 있는 청년들 그렇게는 느낌은 들지만 체감적으로는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이 이제 사실은 한국은행 보고서는 좀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 특성상 기업의 규모나 예. 특성상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튼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겠지만 이미 많이 나타나고 있겠죠. AI가 더 확산되면 될수록 그런 일자리,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 서비스, 네. 이른바 젊은이들이 선호한 그런 일자리를 이제 AI가 대체하는 날이 지금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지금 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로펌 같은 데서 이제 젊은 변호사들, 어시들 뽑아가지고 뭐 판례 분석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좀 AI가 싹 다 해버리니까. 다 해가지고 아주 뭐 뛰어나게 한다는 것이 네. 아닙니까? 회계사도 마찬가지로 기업 분석 표준화되어 있는 이런 분석들을 해서 그렇죠. 전체에서 뭐 AI하고 연간 98% 정도는 영향을 받는다 이럴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무직 업종, 무회로 이제 뭐 청소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뭐 그거는 대체하기 현재는 힘든 그런 구조인데 예. 실제로 전문직에서도 아주 깊게 이렇게 드는 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 모건 스탠리 이런 데서 이 트레이딩 네. 그동안 트레이딩하는 인력들 거의 다 뭐 해고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해고시키고 네. 그냥 AI가 뭐 주장 뭐 알고리즘 깔아가지고 쭉 네. 보내니까 바로바로 트레이딩을 뭐 사람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냉정하게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AI가 미치는 부분들이 전 부분인데 그럼 우리 일자리는 미래는 그냥 아예 다 줄어들기가 관련한 부분에서 이제 고민인데 네. 결국 이제 새로운 산업으로 네. 전환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피지컬 AI라고는 로봇 뭐 드론, 뭐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 네. 그다음에 우주항공, 로켓, 뭐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과 관련된 이런 고민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단순한 기준보다는 어떻든 네트워크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1인 일자리 관련 이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뭐 산업 현장에서 재교육이라든지 또는 이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풍부하게 공급하는 정부의 역할이 좀 상당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AI가 확산이 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앵커 일자리도 AI로 교체될 것 같아요. 훨씬 더 균형적이고 예리하게 분석하는 AI가 앉아가지고 정 대표님하고 얘기하는 날이 금방 올 것 같은데요. 그 분야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의사라든지 이런 네. 아주 다행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고숙련, 네. 고숙련이 표준화된 일은 잘하는데 네. 고숙련된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조금 뭐 네. AI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앵커님처럼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네. 자, 이제 웃을 때가 아니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 한미 관세 협상 때문에 국내 투자가 줄어들까는 투자 공백 우려가 굉장히 많으니까 주요 대기업들이 지금 투자 계획과 인력 채용 계획을 발표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 좀 기대를 걸 만한 수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APEC 끝나고 나서 이제 관세 협상이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잠재 성장률을 3%로 올려야 된다 이야기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의 삼성을 비롯해서 이제 4대 기업이 800조 네. 투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방송 오기 전에 인터뷰를 좀 해보니까 실제로 채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그동안 쭉 해왔는데 예. 투자가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아, 투자가 투자가 늘어나면서요? 늘어나니까 예를 네. 들어서 이제 사실은 이제 반도체 잘 된다 해가지고 평택 부동산도 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서 평택의 부동산의 온기가 높게 올 정도로 고용 시장과 관련된 부분들도 예. 기업들이 해외 투자가 아니고 저게 다 이제 국내 투자에 전만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의 걱정들이 우리 일자리는 어디로 가고 자꾸 미국으로 다 가느냐 그런 이랬는데 우려가 많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이제 기업들이 이제 그 450조 뭐 삼성부터 시작해가지고 합쳐서 800조 정도 하고 또 지금 이익이 나기 시작하니까 산업 구조 조정을 통해 가지고 경쟁력 있는 부분에는 좀 더 많은 인력을 갖다 채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예. 실제로 이제 내년에 현대자동차도 지금 10,000명 더 채용하겠다는 거 10,000 아닙니까? 명? 네, 네. 10,000명. 그 좋은 일자리를. 예, 네. 좋은 일자리는 10,000명 네. 채용인데 또 이제 기업의 이제 CHO들 입장에서는 예. 이제 이직자들이 또 청년들이 많답니다. 나오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10,000명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좀 늘어날 거고 늘어나면서 이제 조금 청년들이 한숨, 가뭄의 단비 정도는 될 거다 이런 생각은 가져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노동개혁, 이재명 정부의 노동개혁도 조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일자리 동향, 청년 일자리 문제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연금, 공공금융 등 6대 분야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정말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모호합니다. 금융개혁의 경우 가난한 사람에게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저소득자가 높은 금리를 무는 것은 금융계급을 고착시킨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저소득자를 금융에서 보듬어줘야 한다는 논리인데 그렇다고 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깎으라는 주장은 신용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저소득자 지원은 재정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